여성 호르몬 때문인가? 아내의 아픈 몸을 안마해주면서 100년 독서를 맹세하다. 병든 문장으로 쓰여진 아내여서 눈물 왈칵 쏟아지네. 김왕노 시 오래된 독서 중. 아버지는 말이 많으셨다. 내가 가끔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아줌마 같아 하고 투정을 부리면 언니들은 그게 이상해. 아무래도 아버지는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큰언니는 다른 소리도 했다. 아버지가 국방부에 다니실 때는 집에 오면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말이 많아진 건 퇴직한 이유 같아. 내 기억 속 아버지는 가끔 웃으셨고 늘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늘 심각했던 것은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어렸을 적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보면 아버지 방에 늘 불이 켜져 있었다. 어린아이가 소변을 볼 시간이면 새벽녘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 그것과 연관하여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은 신문을 펼치고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는 정말 신문을 꼼꼼하게 샅샅이 읽으셨다. 그래서 박각다식해지신 때문에 머릿속이 늘 복잡하였을 것 같다. 물론 이렇게 형 이상학적인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닐 거다. 아버지의 뇌 지도를 그려보면 온갖 세상 잡사들이 들어 있었겠지만 역시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관련된 많은 것과 진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두 분이 살갑게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떤 불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을 낳아준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리 쌀쌀맞게 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둘째 오빠로부터 앞서 이야기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과거사를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둘도 없는 모자였다. 할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끔찍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할머니에 대한 태도는 좀 달랐다. 할머니가 엄마를 타박하거나 힘들게 하면 아버지는 늘 엄마 편을 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무렵인 1975년 초에 우리 집에 오셨다. 그 이전엔 삼랑진에서 두 분이 사셨다. 여름방학이 되면 나는 삼랑진에 내려가곤 했다. 초등학교 땐 엄마를 따라 내려갔고 중학교 땐 혼자 내려갔다. TV 드라마나 동화책을 보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장면이 많이 그려지는데 내겐 그런 기억이 없다. 할아버지 집은 가난했다. 시골 하면 의뢰에 떠오르는 먹을거리들이 풍부하지 않았다.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올챙이, 개구리를 잡으며 노는 것 따위는 내겐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아마 삼랑진 아이들은 물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올챙이도 잡는 등 나름의 유희로 재밌게 놀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 댁에만 내려가면 시골 아이들이 나를 쫓아다니며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하며 놀려댔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나갔다가도 울면서 돌아오곤 했다. 그럴라 치면 할머니는 대청마루에 서서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문디 종내기들아 어쩌고 저쩌고 였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워낙 왜소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할머니가 좀 더 크게 소리쳐야 아이들이 들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이 속상하기만 했다. 딱 한 가지, 삼랑진을 생각하면 맛있는 느낌으로 기억되는 장면이 있다. 그건 할머니 댁이 아니라 외할머니 댁에서 먹어본 차가운 물고구마에 대한 기억이다. 서울에서 고구마를 먹을 때 우린 서로 밤고구마를 먹으려고 싸웠다. 서울에 있는 고구마들은 맛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 밤고구마가 타박타박해서 먹을만 했다. 물고구마는
말 그대로 물고구마여서 물컹물컹할 뿐 별로 달지 않았다. 그런데 외숙모가 한밤중에 도착한 내게 배고프지 않니? 물으며 물기가 밴 반쯤 언 고구마를 내주셨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때 물고구마를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가 있을까 싶었다. 그와 함께 기억나는 일은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나를 보며 외숙모가 알라가 배가 많이 고팠나 배 했던 사투리다. 세상에 아이를 알라라고 하다니. 외숙모는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기억되는데 갑자기 미모가 반감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외할머니 댁에서 먹은 물고구마처럼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본 기억이 없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 달 정도 학교를 쉬고 엄마를 따라 내려갔던 때의 일로 기억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고구마의 때깔, 그 맛, 어두컴컴한 시골방, 외숙모가 나를 바라보던 눈길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외할머니 장례 여행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도 남겼다. 우리가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나고 시신이 매장된 이후였다. 엄마는 외가댁에 도착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여 내내 울기만 하셨다. 엄마가 울기만 하니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밤 늦게 도착했는데 엄마가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 하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 산을 타기 시작했다.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운데 엄마는 거침없이 산을 올라가셨다. 그 거침없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가 뭔가에 홀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몸서리를 쳤다. 이윽고 외할머니 산소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밤에 울었는데 새는 낮에만 운다고 배웠던 나는 여기가 도저히 사람이 사는 세상 같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는 우느라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다. 엄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마 엄마가 까무러쳤던 것 같은데 난 엄마 곁에 가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당연히 넘어졌다. 가까스로 일어나 다시 산길을 달려내려와 외할머니 댁에 도착할 즈음 외숙모가 마중을 나와 계셨다. 그때 내 몰골이 어땠는지 외숙모는 깜짝 놀라서 야가 웬일이고 하며 달려오셨다. 무서움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외숙모 품에 안기는 순간 턱과 무릎이 욱신욱신 아프고 쓰라렸다. 무릎에선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고 어딘가에 갈렸는지 턱에서도 피가 났다. 눈물 콧물로 얼굴은 뒤범벅이 되었고 외숙모는 엄마는 어디다 두고 내 혼자 왔노? 하고 물었다. 엄마가 귀신이 되었다고 답하려 했는데 그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왔다. 내가 산길을 달려 내려가자 엄마는 퍼뜩 정신이 들었고 나를 따라 뛰어 내려오셨다. 이후로 엄마는 두고두고 나를 원망하셨다.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속 시원히 울지도 못했다. 중학생이 되어 우리 자매는 돌아가며 할머니 댁에 내려갔다. 명목상은 할머니, 할아버지 밥을 차려드린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잠만 자다 왔다. 가스레인지도 없고 하다못해 석유 보일러도 없고 있어봤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석유골로 뿐이었다. 나는 도저히 그런 가사도구로 밥을 지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밥을 지으려다가 커다란 가마솥에 쑥 빠진 적도 있었다. 하마터면 머리가 홀랑 타버릴 뻔해서 밥 짓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빨래는 할 수 있었을까? 내과에 가서 빨래하는 시골 처녀들을 보고 흉내를 내려 했으나 똑같은 빨래를 똑같은 사본으로 빠는데 내가 아무리 문대도 때가 빠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나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내려온 것만으로도 머무는 방학 한 달 동안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으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가 방학 때 내려오는 것을 반기셨다. 그런데도 나는 할머니가 별로 좋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싫은 쪽이었다. 이유는 뻔했다. 밤마다 호롱불 밑에서 엄마 욕을 하시는 거다. 특히 니네 엄마 손에 가시가 돋아서 내 아들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할머니가 싫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할아버지는 니는 왜 그리 할머니를 미워하노? 물으셨다. 그 나이 청소년들은 말을 돌릴 줄도 모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뾰로통해지곤 한다. 나는 할아버지의 질문이 못마땅했고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내리깐 채로 가만히 있었다. 할아버지가 재차 물으셨다. 와 그라노? 한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할아버지와 손녀 간의 침묵은 좀 이상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말이 없으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시골에 내려온 손녀에게 처음 건넨 말이 왜 당신 아내를 싫어하느냐는 것이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그 침묵이 버거웠으므로 나는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 우리 엄마를 싫어하시니까요. 할머니 맨날 엄마 욕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엄마 손바닥에 가시가 있는 줄 알고 살폈었는데 가시는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욕하는 할머니가 싫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웃을 줄 모르는 분인 줄 알았다. 나를 보고 미소 띈 할아버지의 얼굴은 퍽이나 자상하게 느껴졌다. 그때 할아버지는 막내 니도 시집가면 다 알게 될 끼다 라고만 하셨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과 합친 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냉랭한 기운 때문에 집안에 냉기가 감돌았다. 그런 모든 책임은 늘 엄마에게 돌아갔다. 엄마는 할머니가 욕을 퍼부어대도 단 한마디 말대꾸를 하지 않으셨다. 표정도 늘 평온했다. 하긴 말대꾸를 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했다면 아마도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우셨을 것이다. 왜 할머니는 그토록 우리 엄마를 괴롭힌 것일까?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할머니는 왜 그토록 엄마를 미워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결혼한 뒤 스스로 찾았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두 개의 큰 봉우리 사이 계곡에 갇힌 신세가 된다. 한 봉우리는 자신의 어머니이고 다른 봉우리는 아내이다. 똑똑한 큰아들, 동네 사람 모두가 칭송에 맞지 않는 큰아들을 엄마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도저히 엄마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할머니는 엄마가 아버지의 길을 빼앗아 간다며 잠자리에 들면 동네 할머니를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잠자게 하기까지 했다.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자면 아버지가 기의 평정을 되찾고 무리한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늦각시를 강요한다면 해외 토픽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할머니와는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곤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분이 얘기를 시작하고 20분 내에 반드시 다툰다는 것이다. 두 분 다 성격이 별나다 싶었는데 한 번은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싸우는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것이어서 처음엔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에 대해 얘기를 나누시더니 작은 아버지들과 삼촌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할머니 언성이 높아지며 그 독새 같은 년이 우리 막내한테 바늘을 삶아 먹여서 막내가 몸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고 어메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만해라. 맞받았다. 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고 나서는 순간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세상에 못난 팔불출이 지그거석 편들고 나오는 기라. 저 사람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허건날 일에 쌌소. 결국 두 분은 싸우고 토라져 며칠간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다.